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입니다. 자, 6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메인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로 구성된 메모리 계층의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CPU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조그만 캐시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많이 찾을 것을 여기 캐시에다 넣어두는 거죠. 그럼 CPU에서는 캐시에 가서 데이터 내용을 가져가고 없으면 캐시에 가는데 없다? 그럼 다시 메모리에 갔다 오는 거죠. 캐시에 갔다 오는 시간이 10나노세컨드인데 캐시에 갔더니 데이터가 0.9, 즉 90%만큼 데이터가 있었다. 근데 캐시에 갔다 온 시간 더하기 없으니까 메모리에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이제 얘는 없었을 때니까 10%, 0.1이 되겠군요. 자, 두 개 곱하면 9나노세컨드가 되고 얘는 11나노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0나노세컨드가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네, 되었나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2번입니다. 두 개의 디스크를 이용해서 레이드 1로 디스크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유효 공간의 최대 크기는 하고 물어봤죠. 자, 레이드는 우리가 레이드 0부터 있죠. 0, 1, 2, 3, 4, 5가 있죠. 레이드 0 하면 어때요? 분할해서 저장을 한다. 뭐가 되는 거죠? 스트라이핑이 되는 거죠. 스트라이핑.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때요? 중복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러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비트 단위, 바이트 단위, 블럭 단위가 된다라는 거고, 비트 단위에 이제 해밍 코드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페리티죠. 네, 페리티. 그 다음에 레이드 5는 이제 RR 방식으로 페리티를 분산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레이드 0은 미러링으로서 똑같은 걸 두 번씩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두 개가 되고 하나의 디스크가 얼마냐? 1테라다라는 거죠. 그럼 1테라짜리가 두 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복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유효 공간이다라는 것은 1테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63번입니다. 레이드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레이드 1은 미러링이다. 맞죠? 레이드 3은 어떻게 되나요? 레이드 3은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분산 저장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레이드 2가 비트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레이드 3이 이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레이드 4가 이제 블럭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레이드 3이 블럭 단위로 저장을 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2번이 틀렸군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 5는 이제 페리티 디스크 대신에 페리티가 모든 디스크에 분산돼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레이드 6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64번입니다) 컴퓨터의 입출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CPU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CPU에서 이제 이 회선이 있는데 여기서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자 할 때 CPU가 관여하지 않고 CPU에 대한 권한을 DMA한테 줘서 관여를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MA는 이게 입력할 데이터가 있다 또는 입력이 모두 끝났다라고 이제 CPU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뭘 걸어서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게 되는 거죠.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 판단하는 방식 중에서 폴링이 있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봤을 때 관련이 없는 것은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각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운영체제 쪽에서 각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을 할 때 세마포어 방식이다, 이제 모니터 방식이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CPU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류를 했죠. 네, 명령어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SISD, SIMD, 다음에 이제 MISD, 그다음에 이제 MIMD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한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번은 맞나요? SIMD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와 하나의 데이터만 순서대로 실행한다. 아니죠.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네, 1번이군요. 1번. 네. 네,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네, 그다음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2번 제가 설명하려고 2번에 보면 슈퍼스칼라는 다수의 명령어 실행 유닛 단위를 이용해서 각 사이트마다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파이프라인 기법은 이제 이런 식인데 슈퍼스칼라는 어떤 기법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다시 이쁘게 그려볼까요? 네. 자, 파이프라인 기법은 어떤 거다 그랬어요? 명령어 하나 처리하고 또 명령어를 이렇게 겹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슈퍼스칼리는 이제 명령어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명령어 두 개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명령어 수행 과정을 둘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 여러 명령어를 중첩해서 실행한다. 자, 중첩해서 실행을 하는 게 파이프라인 기법이 되고요. 4번에 VLIW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 형식의 다수의 연산 코드를 포함시켜서 여러 개의 기능 유닛에서 연산들을 이제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그랬습니다. 자, 슈퍼스칼라다라는 거죠. 슈퍼스칼라도 병렬 처리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2개 이상의 처리 유닛이 있어서 데이터에 의존성이 있어도 그랬어요. 의존성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자, 이 부분이 바로 틀리게 됩니다. 의존성이 있으면 어떠세요? 네, 실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의존성이다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명령어가 끝나야지만이 내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은 안 좋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슈퍼스칼라는 프로세서 내에 파이프라인 기능 유닛을 여러 개 포함시켜서 매 사이클마다 한 개 이상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 처리하는 이런 단위를 여러 개 포함시켜서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보면은 VLIW다라는 건데 이것은 컴파일러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을 가진 명령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명령어 코드 내에 재배열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슈퍼 파이프라인 방식은 파이프라인 단계를 2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요.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는 CPU를 개선을 하면 4개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갖는 CPU를 설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성능 향상은 최대 몇 배냐? 파이프라인은 이제 최대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됩니다. 다음 68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최대 효율로 동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방해한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해저드다라고 하는 거죠. 파이프라인은 해저드인데 적절하지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파이프라인을 이제 방해하는 것은 자원에 대한 할당이죠. 자원이 있어야지 내가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원을 이제 서로 갖겠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원에 대한 충돌, 데이터 의존성, 단계별 처리 기간이 상이한 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크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게인데 어떤 거는 명령어 시간 짧고 길고 길고 이러면 파이프라인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간격을 모두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인은 자원 충돌, 데이터 의존성, 처리 시간이 상이한 경우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고 메모리 대역폭은 이제 관련이 없군요. 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병렬 처리 구조에서 플린에 의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플린의 분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맞는 것은요, 바로 자, 디귿과 리을이 되겠군요. MIS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한 개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죠. 이건 어때요? 굉장히 쌈이 나겠죠. 네, MIMD다. 그럼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SIMD는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데이터, 단일 명령어, 다중 데이터. SIS는 한 번의 명령어에 한 번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본 노이만 방식이 된다. 이 중에서 이제 오래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RISC와 SISD를 이제 비교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RISD와 CISC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CISC가 결론은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RISC가 더 좋군요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령어 개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개수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주어진 명령어만 딱 보는 거죠. 작습니다. 명령어 개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옳은 것은 뭐가 됐습니까? 네, CIS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RISC는 CISC에 비해서 명령어 개수가 적다 많죠. CISC는 RISC에 비해서 명령어가 단순하다, 구조가 간단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RISC가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자, 3번에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RISC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이 CISC에 작성된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RISC는 CISC에 비해서 파이프라인 스포스칼라 구조를 구현하기에 이제 더 적합한 거고요. 네, RISC 일반적으로 레지스터의 수를 늘려서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RISC와 CISC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RISC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RISC다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게 사용하는 명령어 개수가 적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수가 어때요? CISC에 비해서 네, 개수가 많다가 되는 거죠. 레지스터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처리 속도는 빠르다가 됩니다. 다음에 명령어 길이가 어때요? 고정 길이 명령어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RISC가 어때요? 수행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교적 속도가 빠른 자기 디스크에 연결하는 채널은 그랬죠. 채널이다라는 것은 일단 뭡니까?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채널이다. 그렇게 해주는 장비가 채널이다라는 거죠. 이 채널의 종류에는 입출력 장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터 채널이 있고, 멀티, 플렉서, 채널이 있고, 블럭, 멀티, 플렉서, 블럭, 멀티, 플렉서가 있습니다. 셀렉터 채널이다라는 것은 입출력 장치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입출력 장치를, 빠른 장치를 처리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멀티플렉서는 이제 여러 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느린 장치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는 것. 블럭 멀티플렉서는 빠른 장치들을 이제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 디스크는 일단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어때요? 셀렉터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73번 문제입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 단계가 4이고 파이프라인 클럭 주파수가 1MHz고 10개의 명령어들이 파이프라인 기법에서 실현될 경우 소요되는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이게 4단계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걸 우리가 1로 봤을 때 여기가 4다 그러면 플러스 1 해주니까 얘가 몇 개다? 9개다 그죠? 한 개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4 더하기 9는 이제 13이다 라는 나오는데, 이제 이 단위가 얼마냐 그죠? 이걸 1로 봤을 때니까 이게 이제 얼마일 때 1MHz다 라는 것은 1초에 1메가번 클럭 펄스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거 한 번 일어날 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번 일어날 때 몇 초가 걸리냐? 1메가분의 1초가 걸린다. 킬로, 메가, 기가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메가니까 10의 6승이 되는 거죠. 10의 6승분의 1초. 그러면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당 1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린다. 그래서 13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과 관련을 해서 이제 폴링 방식과 인터럽트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폴링 방식이다라는 것은 프로세서가 입출력을 위해서 입출력 장치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1번에 나오는 이제 폴링 방식이 이제 폴링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2번에 보면 인터럽트 방식은 폴링 방식에 대비해서 프로세서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그랬는데 폴링 방식이 더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폴링 방식은 계속해서 인터럽트 상태를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거고 인터럽트는 상황이 됐을 때 인터럽트를 걸은 것 중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폴링이 더 시간 낭비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인터럽트 방식에는 인터럽트 간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고요. 인터럽트 방식에는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32비트 16진수 정수, 이것이 16진수 표기법에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메모리 주소 200부터 시작을 해서 4바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리틀 엔디안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메모리 주소와 그 주소에 저장된 8비트 데이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네, 바이트 정렬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바이트 순서를 나타내는 용어이고요. 우리가 리틀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빅이 있겠죠. 그래서 빅 엔디안 방식이 있고 리틀 엔디안 방식이 있는데요. 빅 엔디안 방식이다라고 하면 최상위 바이트부터 저장이 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리틀 엔디안이다라는 것은 최하위 바이트부터 저장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 4바이트를 마련을 하세요.
자, 여기서 네모를 4개 치겠습니다. 4개를 마련을 하고, 자, 리틀 엔디안도 이렇게 4개를 마련을 할게요. 빅 엔디안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32개씩 EA, FO, 67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리틀 엔디안이다 라는 것은 뒤에서부터죠. 30, EA, FO, 67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몇 번지냐? 얘가 200번지, 그럼 얘는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죠? 리틀 엔디안이 문제에서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걸 고르면 되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울식을 간략화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사변수입니다. 자, 사변수로 우리가 이제 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설처럼 사변수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어느 정도 간략화한 다음에 우리가 또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A, B와 AC 그리고 이제 여기 봤더니 D바가 다 공통인수군요. AB와 A바 C와 BC 이거를 이제 D로 D바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여기 봐군요. AB와 A바 C.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카노맵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가 있고 여기에 BC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0이다 1이다 00 01 10 12 얘가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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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가 지금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B의 바 이제 표시를 해보면 B의 바 C BC BC 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카르노맵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먼저 A, B만 남아야 돼요. 그럼 A가 지금 1이고 B가 1인 걸 찾아보세요. A가 1이고 B가 1인 거, B가 1인 거 이 두 개의 부분이 있죠. C는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을 이렇게 칠합니다. 이게 A, B가 되는 거죠. A 바 C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A 바인 것 중에 C인 거 찾으세요. C, C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A 바 중에서 C, C인 걸 찾아서 이렇게 표시하라 그 말이고 B, C를 표시하세요. BC, A는 없어져야 되고 BC가 지금 여기가 있죠? 근데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간략화 시켜보세요. 이렇게 간략화 시켜주면 뭐가 되나요? A의 바 C가 되죠. 자, 이렇게 간략화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의 B가 되군요. C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풀면 AB와 A 바 C와 자, 여기 안에가 A, B, O와 A, 바, C, 거기다 D가 이제 D의 바가 남아있는 거죠. 봤더니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O와 A, D, 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럼 얘를 뭘로 바꾸죠? A, 1로 바꿔서 A, D, 바 해서 A의 공통인수 1, O와 D, 바. 얘가 1이 되어서 결과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공통인수 A, B, O와 A, 바, C로 묶어주고 1, O와 D의 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얘가 1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서 결론은 뭐만 남는 거예요? A, B, O와 A, 바, C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네, 자 77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본 노이만이 제안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내부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폰 노이만이 했죠. 그래서 폰 노이만하고 같은 팀원이었던 사람이 먼저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게 에드삭이 되고 본 노이만이 더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죠? 에드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병렬 처리 방법 중 SIMD가 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구분을 했죠. 한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CISC는 그랬어요. RISC에 비해서 명령어 종류가 적다 그랬는데 어때요? RISC가 더 명령어 개수, 명령어 종류가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건 3번이 되고요. 자, 4번의 파이프라인 기법은 하나의 작업을 다수의 단계로 분할해서 시간적으로 중첩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가 됩니다. 자, 7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의 데이터 흐름과 제어 흐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어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와 관련된 것을 말을 하는데요. 제어 장치에서 출발을 하는 여기서 보면 A가 있고 D가 있고 제어 장치에서 출발하는 얘가 J군요. 네, J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G가 있죠. G. 그래서 A, D, G,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는 H가 있군요. 자, 이렇게는 모두 제어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A, D, J, G, H 제어 장치에서 모두 나가고 있죠. 이게 이제 제어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입력 장치를 통해 가지고 주 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B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연산 장치와 주기억 장치가 양방향으로 접근하는 C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제어 장치가 양방향으로 접근하는 E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양방향으로 접근하는 F가 있군요. 네, 주기억 장치에서 출력 장치로 진행하는 이제 I가 있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 설명이 잘 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79번입니다. 수식의 결과가 이제 거짓인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D라는 16진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의 자리가 되고 얘가 16의 자리, 얘가 16의 제곱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가 10, 11, C가 12, D가 13이 되는군요. 그래서 D는 지금 13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16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16 더하기 13 곱하기 2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얘는 2 곱하기 16은 2의 4승이니까 얘가 2의 8승이 되는 거고 13이 되는 건요. 2의 9승 더하기 13이고 2의 9승은 510이고 13을 더하니까 525가 되는군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서는 515가 524인가요? 네, 52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2번에 보면은 0.125다 그랬습니다. 10진수. 이것과 0.011이라는 이진수가 같냐라는 거죠. 얘는 0.5의 자리, 0.25의 자리, 0.125의 자리죠. 1이 있는 것만 더하면 어때요? 0.125와 0.25를 더하면 0.375가 되는군요. 같나요? 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볼까요? 1,0이라는 8진수는 이진수로 100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8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죠? 자리 하나당 3자리씩 풀어주는 거죠. 3개. 0, 0, 0. 얘는요, 1, 0, 0이니까 1000 맞죠? 자, 4번에 나와 있는 게 0.1이고 10진수로 0.1은 이진수로 0.1보다 클까? 얘는 10진수로 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1의 자리 0.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5가 더 크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80번입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포트란 코볼 같은 고급 언어는 집적 회로가 적용된 3세대 컴퓨터부터 사용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요. 네, 코볼이다, 포트란이다 라는 것은 바로 2세대 때 나온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보면 애플사는 1970년대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를 했고, 세 번째, IBM PC라고 불리는 컴퓨터는 1980년대 출시가 되었다. 자, 네 번째, 1900년도에는 월드 와이드 앱 기술, 즉 인터넷 기술이죠.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간단하게 발전 과정을 보면 1세대 때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중점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저급 언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 2세대 때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중점을 뒀고요. 이때 이제 고급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의 고급 언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2세대 때 사용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